1920년 나는 평안남도 순천에서 육남매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을 보낸 평양에서 유치원을 다녔던 아이는 동네에서 나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다 여학교에 들어가서야 알았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은 백성이구나. 일본은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고 외쳤지만 정작 우리말은 일체 못쓰게 했지요. 그럴수록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되 조선의 근본은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기둥이 되었습니다. 19살에 아버지 직장을 따라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1940년) 내 나이 21살, 평안북도 강계 출신 김도민이란 남자를 만났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심성 곱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서울에 2개밖에 없던 예식장에서 웨딩드레스를 차려입고 신식 결혼식을 하고 시댁 강계에서는 전통 혼례를 올렸습니다. 강계 신접살림을 차리니 시숙님께서 하하하, 신혼은 실컷 즐겨야지. 3년 휴가 줄 테니 일은 있고 둘이 잘 살아봐 라고 하셨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나를 무척 예뻐했어요. 남편은 어디를 가든 항상 나부터 챙겼습니다. 영화도 보러 가고 나들이도 가고 약속은 꼭 지키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1942년 3월 아들을 낳았습니다. 대대로 손이 귀한 집안이어서 그야말로 축제였어요. 남편은 아들에게 충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들 옆에 앉아 손뼉으로 키를 쟀어요. 하하, 나랑 닮은 거 같지? 빨리 자라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 한번 듣고 싶다. 라며 웃었습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1942년 10월 남편에게
징용영장이 나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물이 저절로 쏟아졌습니다. 나는 강계 군청까지 찾아가 빌고 또 빌었어요. 선생님,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겨우 7달 됐어요. 제발 저희 남편만은 보내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대日本제국 시민이면 누구나 가야 한다. 여기저기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 일을 막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자주 편지하겠어. 1년, 아니 늦어도 3년 안에는 돌아올 거요. 혹시 전사 통지서가 오더라도 절대로 믿지 마시오. 응? 울다 지쳐 누워있는 나와 8달 된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던 남편. 고통을 참느라 이마 힘줄이 불끈 서고 눈시울이 붉어졌던 그 얼굴이 지금도 어제 일처럼 내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11월 나와 아이를 서울 친정에 맡기고 그는 떠났습니다. 나는 헤어짐이 너무 두려워 서울역까지 배웅을 못 갔어요. 그날 남편은 기차가 떠나는 그 순간까지 집 방향을 바라보며 홀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 짧은 편지가 왔어요. 아기는 건강하지? 얼마나 컸을까? 여보, 건강해야 돼? 그 말뿐이었지만 그 편지 한 통이 나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그러다 9달 만에 편지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계십니까? 우편 왔습니다. (1945년 4월) 우편 배달부가 문을 두드렸어요. 너무 오랜만에 온 소식에 나는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편 배달부가 전해주는 봉투는 뭔가 달랐어요. 나는 그 봉투를 바로 열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 모서리를 몇 번이나 다시 잡았습니다. 그때 보였습니다. 봉투 가장자리를 둘러싼 검은 테두리. 노무라 시계지 증렬하게 전사한 것에 대하여 깊은 조의를 표함. 조사. 남편이 죽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아니야. 1년 안에, 아니 늦어도 3년 안에는 도망쳐서라도 돌아온다고 했어. 전사 통지서가 와도 절대로 믿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나는 그 종이를 몇 번이고 접고 펴고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거리는 만세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했어요.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속속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차역과 방송국을 헤매고 다녔어요. 혹시 저 사람들 사이에 남편이 있지 않을까? 매일매일 역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남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마음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어느 날 저 대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 생각 하나로 아들을 키우고 교사가 되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1948년) 29. 친정아버지가 광주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식구들 모두 광주 계림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대대로 개신교 집안이었지만 나는 카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북동성당, 월산동성당, 제소 프란치스코의 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이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 가장으로서 성당 일에 더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나는 단 하루도 남편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편으로 받았던 그 전사 통지서 어디에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언젠가 꼭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다. 그 마음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1971년 직접 일본 후생성을 통해 남편 사망 기록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43년 11월 25일 길버트 제도 타라와 섬에서 전사. 그는 내가 전사 통지를 받은 때보다 무려 1년 반이나 전에 이미 죽었던 겁니다. 결국 그렇게 그는 내게 돌아왔습니다. 단 1년이면 돌아오겠다던 남편은 아들 준길이가 30살 되던 해 떠난 지 29년 만에 차갑고 얇은 종이 한 장이 되어 내게 돌아왔습니다.
1973년 어느 날 신문 일면에 태평양 전쟁 희생자 가족 모여라 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일본을 어느 정도 양심 있는 나라라고 믿었고, 드디어 일본이 우리를 부르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박정희 정권은 1965년 일본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피해자 문제는 외면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 배상 문제는 무조건 끝났다고만 말했어요. 우리 정부도 언급을 피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끝났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안 끝났어! 이건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아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쓰러져 갔어요. 살아남은 사람들마저 죄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깊은 침묵 속에서 다음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작했어요. 1988년 전국에 흩어져 있던 피해자와 유족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된 나이 69. 나는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이사 겸 광주 지부장을 맡았습니다. 우선 곳곳에 피해자들을 수소문했어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배로 갈아타며 직접 찾아다녔어요. 문을 두드리면 반응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나중에 원망 들을 값은 못하겠어. 우리는 무식해서 못하겠어. 하고는 잡지만은 바빠서 못하겠어. 대부분은 거절이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문을 열고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거절당하고 또 찾아가고 다시 설득하며 광주 유족회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나는 명부를 작성하고 회의록과 장부를 남겼어요. 특히 돈 문제는 1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다루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나는 매일매일 기록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사람, 아들을 잃은 사람, 누이를 잃은 사람, 사지가 절단된 사람,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 돌아가신 아버지 유골이라도 찾고 싶다는 사람, 기댈 곳 없고 하소연할 곳 없는 그들에게 남은 것은 피 맺힌 한과 눈물뿐이었습니다. 유족회 일이 늘어나면서 아들, 며느리에 이어 손녀들까지 3대가 모두 이 일에 손을 못댔어요. 그러던 1991년 우리는 태평양 전쟁 희생
했습니다. 같은 해인 1991년 나는 머나먼 남태평양 타라와 섬에서 열리는 조선인 징용자 위령비 제막식에 참석하게 됐어요. 타라와 섬에 도착해서 첫 발을 디딜 때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23살 꽃다운 나이에 헤어졌던 내가 백발이 성성한 73세 할머니가 되어 마침내 남편이 있던 땅을 밟고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파도 소리 사이로 누군가 부르는 것 같았어요. 여보! 분명 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언젠가부터는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졌던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50년이나 지났는데 그 한마디 여보라는 말에 내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잘 왔소. 약속도 못 지키고 이렇게 여기까지 먼 길 오게 해서 참 미안하오. 환정이란 걸 알면서도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파도 소리가, 바닷바람이, 그 모든 것이 남편의 목소리가 되어 내 귀와 가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방을 훑어보니 전쟁의 흔적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서진 땅, 움푹 패인 자국들, 그리고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흰 돌멩이 같은 것들. 선생님들, 발에 차이는 이 흰 돌멩이 같은 것들이 다 사람 뼈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한꺼번에 툭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바다와 이 땅에는 이유 없이 끌려와 아직도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많은 조선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말도 울음도 없이 그저 숨만 쉬면서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너무 늦게 와버린 죄책감인지 나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밟았을 그 땅의 흙 한 줌을 작은 병에 담아왔습니다. 그제야 정말로 그가 내게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제1교포 송두회를 만나 본격적으로 일본에서의 소송을 시작했어요.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때 이미 보상을 했다는 입장이라 이 재판은 분명 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최고재판소까지 끌고 가서 일본 사회의 여론을 바꾸고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재판에 진다는 말에 오히려 깊은 신뢰를 느꼈어요. 1993년 우리는 광주 유적계 회원 모두인 총 1273명을 원고로 삼아 일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1000명이 넘는다 하여 불린 이름 광주 천인 소송. 나는 1년 동안 모든 원고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했어요. 한 사람 만나서 아버지를 잃은 이야기, 남편을 잃은 이야기, 자식을 잃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키며 그들의 말을 종이에 옮겼어요. 이 이름이 지워지면 이 사람의 생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그 생각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어로 쓴 진술서를 일본어로 옮기고 증빙 서류를 모아 일본 변호인단에게 보냈습니다. 유족들이 법정에서 내 새끼 살려내라! 야 이놈들아! 내 남편 내놔라! 아버지가 보고 싶소! 통곡할 때마다 법정은 울음바다였어요. 10년을 싸웠습니다. 그러나 2000년 광주 천인 소송 최종 판결은 기각이었습니다. 광주 천인 소송뿐만 아니라 우기시마오 복침 사건, 관부재판, B씨급 보로감시원, 미쓰비시 무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우리는 일본 법정 모두 17차례 기각당했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진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모은 기록들이 그 이후의 소송과 국가보상체계의 디딤돌이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괴로웠던 것은 따로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수십 명의 변호사와 수백 명의 시민들이 우리 편에 서서 돕고 있는데 정작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은 이런 재판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조차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은 항상 말했습니다. 한일 간 전후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샬슈데키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요. 대체 그 협정에는 무엇이 적혔길래 그러고 말하는 거냐? 우리는 다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회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어요.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를 보내고 지역자치단체장을 찾아가고 서명운동을 위해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응답이 없자 우리는 최후투정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내 나라는 어디 있느냐? 왜 우리를 외면하느냐? 나는 내 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겠다. 국적 포기 운동에 수백 명이 서명했습니다. 2003년 내 나이 80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나이가 된 나는 내가 죽어서라도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유서를 써서 국회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중 일은 많고 손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지켜보던 손녀딸 보나가 학원 강사를 접고 본격적으로 유족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회장, 손녀딸은 사무국장. 밤늦게 들어와 지쳐 잠든 손녀 얼굴을 보면 참 미안했어요. 보나야, 보고 있냐? 할머니가 많이 미안했고 많이 고마웠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자 정부가 알아서 해준다는데 굳이 단체가 필요할까? 유족회를 떠났습니다. 한때 매달 30명 남짓 모였던 원래회 회의는 차차 수가 줄더니 고작 8명이 남았고 마지막엔 손녀 보나와 나만 남았습니다. 2011년 4월 10일 제229차 원래회의를 끝으로 유족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해 오랫동안 투병하던 내 며느리가 세상을 떠났고 3개월 뒤 아들 충길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뿐인 내 아들과 둘도 없는 며느리까지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2012년 내 나이 93. 나는 제2의 고향 광주를 떠나 손녀딸이 살고 있는 순천으로 갔어요. 집이자 사무실이었던 진월동 집을 정리하고 수십 년 동안 모아온 자료는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에 맡겼습니다. 일본과 주고받은 팩스, 볼펜으로 눌러 쓴 메모, 1000명이 넘는 회원 명부, 한과 눈물이 담긴 대학 노트와 일기, 229차에 걸친 원래 회의로 국내 언론 보도자료와 일본 소송 자료들, 그리고 수십 년간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대문을 지켜온 광주 유족회 현판까지 종이 상자 30개가 넘는 기록들이었습니다. 순천으로 옮겨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요양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요. 몸은 점점 약해졌고 기억도 조금씩 흐려졌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으면 지나간 시간들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서울, 시모노세키, 교토, 히로시마, 오사카, 나고야, 도쿄. 피해자들과 함께 국회와 법정 그리고 거리를 오갔던 날들. 어느 해 도보 행진을 하다 겨우 신문지 한 장 덮고 길바닥에서 노숙했던 일. 빗물에 도시락을 말아먹던 일. 수많은 얼굴들, 그리고 먼저 떠나간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 내 삶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2018년)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원고들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미쓰비시를 상대로 최종 승소했습니다. 나는 일본 법정에서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내 뒤를 이어 대한민국 법정에서 19년 만에 승리의 판결이 내려졌어요. 2019년 12월 정부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내 손에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12일 나는 이승의 끈을 놨습니다.
평생 얼마나 깊은 슬픔을 덮어두고 그 자리에 공적인 책임만으로 살아왔었는지를. 2021년 향년 102세로 눈을 감은 이금주 회장. 그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을 홀로 떠안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장 약한 이들, 가장 구석에서 밀려난 피해자들 곁에 서서 싸워왔습니다. 광주 천인 소송, 후쿠시마 복침 사건, 관부재판, BC급 보로감시원 소송, 미쓰비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한일협정 군소 공개 소송까지 패소하고 또 패소하고 또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 위에 우리는 더 큰
음악극 공연입니다. 다시 현장으로 나와 주셨고, 그리고 오늘 걸음걸이까지 등장하면서 할머니 걸음걸이로 나와가지고 마음이 울컥했는데, 옥색 그 치마 저고리에 지정남 배우님께 큰 박수 그리고 나 노브라 아시는들에게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성찬은 우리 시민 모임의 회원께서 나와서 해주시겠는데요. 선생님께서 몸의 절반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장애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정적으로 활동하신다고 합니다. 선창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나르브르 앙상블 악기 그대로 들고 가셔도 되고 이쪽 앞으로 이동하시고 지정남 배우님도 이동하셔서 카메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사진 여기서 모두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네, 아래로 내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카메라 위치 잡아주시고요. 요즘 유행어가 우리는 합니다예요. 우리는 합니다. 네, 신념의 강자 일제 피해자의 벗 이금주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우리는 반드시 합니다. 제가 하면은 반드시 합니다.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신념의 강자 일제 피해자의 벗 이금주 세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합니다. 네, 할머니의 금주의 유산 반드시 근사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장소 만들 수 있지요? 네, 우리는 합니다. 좋습니다. 자, 사진 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오늘 행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